자, 그렇다면 채권의 투자 전략으로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변동이 예상될 때 채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금리 방향성을 예측해서 시세 차익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자, 시장 이자율을, 즉 시장 수익률이 하락이 예상된다. 앞서 액면 이자율 연 5%짜리 라고 했을 때 발행 시점에서는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표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액면 금액이 10,000원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1년 후에는 3%로 하락을 한다. 앞서 저희가 채권 가격 산정할 때 한번 봤었습니다. 자, 1년 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 2년 초 시점에서 이제 잔존 만기가 2년 남은 채권이 되겠죠. 이 잔존 만기가 2년 남은 채권의 현재 가치를 보면 자, 이자 500 1년 후에 받을 거고요. 또 1,500은 2년 후에 받지요. 이거를 1.03이라고 하는 할인율로 할인하면 1,382원입니다. 그렇죠? 만기 3년짜리 투자자 입장에서 최초에 이제 투자했을 때 만기 3년짜리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가 2년 초에는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행 시점에서 액면가액 10,000원 투자자의 1년 후의 성과는 이자 수익을 500을 받았고요. 그리고 2년 초에는 10,000원이 아니고 1,382원의 채권 가격이기 때문에 평가이익이 382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총 회수 금액은 1,882원, 총 투자이익이 882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총 수익률 8.82%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쓴 글처럼 시장 수익률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잔존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써 있죠. 밑에 예를 보면 애초에 투자자가 만기가 2년인 채권에 투자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연 쿠폰 이자가 5%인데 이 투자자는 애초에 채권 만기가 2년인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1년 후에 시장 수익률이 3%로 하락했다면 얼마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인가? 자, 1년 후 성과는 이자 수익을 일단 500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2년 초 채권의 가격, 즉 잔존 만기 1년짜리 채권의 가격은 1,194원입니다. 그러면 채권 평가이익이 194원이라는 얘기인데요. 1년 동안 총 회수되는 금액은 500과 194원을 합한 1,694원이고 1년 동안 총 수익률은 6.94%입니다. 앞서 애초에 만기 3년짜리 투자한 투자자는 1년 후에 시장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연 8.8%의 이익을 얻었는데요. 애초에 만기 2년짜리 투자한 투자자는 연 6.94%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쿠폰 이자율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기가 더 긴 채권, 다른 말로는 듀레이션이 더 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이익률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요약하자면 잔존 만기가 길면 무슨 뜻인가요? 듀레이션이 길면 가격의 변동폭이 큽니다. 즉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조금씩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의 변동 금액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잔존 만기와 듀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잔존 만기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은 기간입니다. 발행 당시에 3년짜리 투자한 채권이 1년이 지났다면 1년 지난 시점에서는 잔존 만기가 2년이 남은 거겠지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잔존 만기의 개념이고요. 듀레이션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받게 되는 현금 흐름들의 평균 회수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숫자들을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3년 이자율 5% 액면 금액 10,000원의 채권의 각 시점별 듀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권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1년 후 이자 500에 대해서는 애초에 1.05에 500, 2년은 이제 500을 1.05에 2승으로 나눈 거고 3년 1,500에 대해서는 1.05에 3승으로 나눴을 때의 현재 가치가 476원,
454원, 그리고 9,070원이 됩니다. 그런데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시점이 3년 만기 때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않고 중간중간 이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에 최초 투자했을 때 잔존 만기는 3년이겠지만은 실질적인 듀레이션, 즉 현금 흐름의 평균 회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그보다 항상 짧게 됩니다. 좀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자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듀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래 이제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10,000원을 구성하고 있는 475, 454, 9,070 이거에 대해서 도래하는 기간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즉 476이라고 하는 현재 가치 금액은 10,000원에서 476원은 1년 뒤에 들어오는 금액이고, 454원은 10,000원에서 454원이라고 하는 저 금액은 2년 뒤에 들어오는 금액이고, 그리고 10,000원에서 9,07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3년 뒤에 들어오는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각각 부여해서 언제 회수되는 거지 평균적인 듀레이션을 뽑아보면 발행 시점인 1년 초에는 평균적으로 2.8594년, 즉 2.86년 정도면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가중평균 만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잔존 만기 3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세게 되냐면, 시장 이자율이 바뀌면 채권 가격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변했을 때 몇 년 동안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이자율이 바뀌었을 때 3년 동안 내내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자율 바뀐 거는 1년 뒤에 500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 일단 시장 이자율이 바뀐 거가 영향을 이제 주게 되고, 2년 후에 들어오는 500에 대해서도 이 시장 이자율 바뀐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3년 뒤에는 11,500이 아니라 1,500에 대해서만 시장 이자율 변동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변동했을 때 영향을 받는 평균 연수는 2.86년, 즉 듀레이션에 해당하는 연수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느냐라고 파악을 할 때에는 잔존 만기만큼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듀레이션만큼만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동일하게 보면 2년 초 가격을 2년 초 시점에서의 듀레이션을 한번 볼게요. 잔존 만기가 2년 남았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10,000원이 또 나오게 되는데, 500에 대해서 1.05, 1,500에 대해서 1.05에 이승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듀레이션을 뽑게 되면 10,000원에서 476원은 1년 뒤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고, 10,000원에서 9,524원에 해당하는 것은 2년 뒤에 들어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평균 만기는 1.95년이다 라고 하는 듀레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 듀레이션은 뒤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개념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수익률 하락이 이제 예상되면 아까 이제 듀레이션이 긴 채권,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듀레이션이 길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만기만 꼭 긴 것뿐만 아니라 표면 이자, 즉 표시 이자율이 낮은 채권일수록 듀레이션이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시 이자율이 낮으면 만기 전에 받는 이자가 적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대부분의 현금 흐름이 만기에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잔존 만기와 듀레이션이 비슷하게 되겠지요. 즉 듀레이션이 길게 됩니다. 반대로 표시이자가 높으면 반대의 얘기가 되겠지요. 즉 표시이자가 높다면 매년 들어오는 이자가 많기 때문에 만기 때 돌아오는 금액의 몰빵으로 그쪽에 치우쳐져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 이자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만기 3년 액면금액 10,000원인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이제 쿠폰 이자가 똑같죠. 처음에 1년째 시점에서
5%로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시장 이자율이 3%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2%포인트 이제 떨어진 거지요. 자, 이런 시점에서 보면 2년 초의 가격은요, 500원에 대해서 이제 1.03으로 할인하고 1,500에 대해서는 1.03의 제곱으로 할인하면 2년 초 가격은 1,382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채권 평가이익이 382원이죠. 앞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수익률은 8.8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애초에 시장 이자율이 5%인데 쿠폰 이자가 6%인 채권을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 폰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은 시장 이자율이 5%일 때는 취득가액이 1,272원이었을 텐데요. 2년 초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600원의 이자를 계속 받게 되는데 600원의 이자에 대해서는 1.03으로 나눠주고 1,600원에 대해서는 1.03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2년 초에 채권 가격은 1,574원입니다. 그 발행 시점에서 1,272원에 채권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자 수익은 600을 얻었겠지만 채권 평가액은 302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1,272원에 투자했으니까요. 자, 1년 총 회수 금액은 11,174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600원의 이자를 이미 받았고 2년 초의 가격이 1,574원이기 때문에 11,174원이 총 회수 금액이 되는데 투자 금액 자체가 1,272원이었기 때문에 총 투자 이익은 902원이 됩니다. 자, 1년 총 투자의 수익률은 902원 나누기 1,272원 해서 8.78%인데요. 위에 있는 것처럼 5% 시장 이자율에 5% 채권을 샀을 때는 8.82%인데 똑같은 시장 이자율 5%지만 애초에 표시 이자율이 6%로서 중간중간에 이자를 많이 받아서 듀레이션이 짧아진 채권을 샀다면 똑같이 시장 이자율이 3%로 하락을 했더라 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시장 이자율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 잔존 만기가 긴 채권 그리고 표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표시 이자율이 크면 가격 변동성은 작다. 왜냐하면 표시 이자율이 크면 듀레이션이 짧아졌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적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리 변동이 예상될 때 이제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서 앞으로 1년 뒤에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복잡하게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이자들과 원금을 계속 떨어진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다 계산해서 1년 뒤에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정도의 채권 가격이 나오겠구나. 예를 들면 1,382원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382원만큼 이익이 생기겠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번 저렇게 현재 가치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요. 간단하게 얼마큼의 이익이 나올 수 있겠지라고 하는 가상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잔존만기나 듀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3년짜리 채권을 샀는데 1년 뒤에 이제 잔존만기가 2년 남았겠죠? 1년 뒤에 시장 이자율이 5%에서 3%로 떨어졌다. 즉 2%포인트만큼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텐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 이자율이 떨어진 것만큼 몇 년 동안 이자율 떨어진 게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앞으로 2년 동안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잔존만기가 2년 남았으니까. 그래서 2년 초에 잔존만기인 2년에다가 이자율 변동폭 2%포인트. 그러면 토탈 채권 가격은 4%만큼 변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애초에 채권이 10,000원짜리였는데 1년 뒤에는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나는 4%만큼 이익이 생길 거야 라고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계산하면 382원만큼 채권 가격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400원만큼 즉 1,400원이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한 건데요. 듀레이션을 활용하면 좀 더 유사한 값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2년 초의 듀레이션은 1.9524입니다. 앞서 저희가 듀레이션을 산정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2년 초, 3년짜리 채권이
2년 초에는 듀레이션이 1.95년이다 라는 거를 이미 계산을 했었지요. 그래서 2년 초에 듀레이션이 1.95년인데 이자율 변동폭이 2%포인트니까 채권 가격은 3.9048%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390원만큼 이익이 생기겠구나. 앞서 잔존만기로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정확한 채권 가격 변동폭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투자할 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얼마큼 떨어질 것 같다. 내가 만약 채권을 팔고자 하는 예상 시점에서의 채권 가격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그거는 각 채권마다 시점에 따른 듀레이션 값이 있습니다. 그 듀레이션 값을 그 판매한 증권사에 여쭤보시거나 해서 듀레이션을 알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서 이자율 변동폭에다가 곱하면은 채권 가격 변동률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년 초 시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애초에 3년짜리 채권인데요. 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즉 잔존만기가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이 3%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3년 초의 채권 가격은 이제 1,500원 이제 한 번 받을 것밖에 없지요. 그거를 1.03으로 할인하면 1,194원입니다. 자, 3년 초에 잔존만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율 변동폭은 2%포인트죠. 그러면 채권 가격 변동률은 2%. 그러면 채권 가격은 200원만큼 이익이 생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듀레이션으로 확인하게 되면, 자, 3년 초 듀레이션은 1년이죠. 왜냐하면 이제 잔존만기 1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추가로 이자를 받은 게 없어요. 그냥 만기에 전부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존만기와 듀레이션이 똑같습니다. 즉 이자율 변동이 미치는 평균적인 기간은 잔존만기 1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앞서 보신 것과 좀 같이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잔존만기 2년 남았을 때는 이자를 중간에 한번 받는 게 있지요. 이자를 한번 받는 것 때문에 이 시장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잔존만기 2년 동안 받는 게 아니라 한 개는 500만큼 1년 뒤에 한번 영향을 받고, 그리고 2년 뒤에 또 한 번 영향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듀레이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방향성 관련해서 채권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앞서 시장 이자율이 어떤 경우에 오른다, 내린다는 앞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변할 때에 채권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장 이자율 하락이 예상된다.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지요. 채권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어요. 자, 듀레이션이 긴 채권, 즉 잔존만기가 긴 채권, 애초에 만기가 긴 채권이겠죠. 그리고 쿠폰 이자가 낮아야 만기에 현금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듀레이션이 길게 되겠지요. 자,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반대로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적어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가 보는 채권의 평가손익 또는 매매 손실이 적게 되겠지요.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 변동금리부 채권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나의 쿠폰 이자를 같이 덩달아서 높여주는 채권입니다. 그런 채권에 투자한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다른 금융상품들의 기대 이자율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채권 상품의 금리도 덩달아서 같이 계속 올라가 준다면 채권 가격이 굳이 손실날 이유가 없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변동금리부 채권 투자가 좋겠습니다. 자, 신용 스프레드의 하락이 예상된다. 즉 신용 가상금리의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신용 등급이 좋아진다. 회사가 좀 좋아졌다. 그러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당연히 요구되는 신용 가상금리가 떨어지겠지요. 결국 신용 가상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채권에 요구되는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하게도 듀레이션이 긴 크레딧 채권에 투자하면 좋겠죠. 자, 신용 스프레드 상승이 반대로 예상된다? 당연하게 듀레이션이 짧은 크레딧 채권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신용 스프레드 상승이 예상된다면 크레딧 채권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만약에 크레딧 채권은 기본적으로 국채보다 쿠폰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크레딧 채권에 투자한다면
저런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짧은 크레딧 채권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기 화랑이 예상됨에 앞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했죠. 너도 나도 소비하고 너도 나도 투자할 건데 자금을 막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률이 상승한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에 투자해야 되겠죠. 자,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당연하게도 금리가 떨어뜨리겠죠. 즉 경기 침체가 되면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장이자를 떨어뜨림으로써 경기 회복을 돕게 되는 건데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투자해서 자본 차익, 평가 차익을 누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경기 침체가 급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크레딧 채권의 경우에는 국채금리,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크레딧 채권 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 즉 회사의 디폴트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신용 가산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급한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초기에는 좀 더 신용등급상 안전한 국채나 공사채 같은 이런 초우량 채권의 장기물을 사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제 완만해지고 좀 진정이 된 경우에 그 후에는 원래 이제 쿠폰 금리가 높은 크레딧 채권에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제 위험 요소, 다양한 채권 종류, 세금 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 투자의 위험 요소 첫 번째는 디폴트 리스크죠. 즉 신용 리스크. 채권은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위험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일부 회수는 되겠지만 여하튼 원리금이 제때 상환받지 못하는 디폴트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의 매매를 할 경우에 가격 변동에 따라서 즉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괴리를 보일 경우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동성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크레딧 채권은 주식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국채나 공사채처럼 초우량한 채권들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일반 기업 회사채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좀 한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걸 사게 되면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좀 많고 중간에 매매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래량이 적어서 제대로 된 호가 또는 그 당시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 호가 간격이 상당히 큽니다. 수익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 기대 수익률과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 간의 괴리가 일단 좀 큽니다. 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하루에 거래된 양이 오전에 한번 거래되고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상당히 각 개별 채권마다 거래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특히나 일반 기업 채권을 하실 때에는 매매를 할 경우에 시세보다 적정하게 산정된 채권 가격, 이제 아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해서 계산된 가격보다 더 낮게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크레딧 채권의 한 가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권의 종류에서 또 살펴보면 전환사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CB라고 하는 이제 컨버터블 본드인데요. 뭘 컨버터블 하는 거냐면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채권을 보유한 자는 그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미리 정해놓은 주식 가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보다 향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그 올라갔으면 원래 정해놨던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주식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면 전환을 하지 않고 채권 그 상태로 만기까지 가져가서 이자를 얻고 끝나면 됩니다. 그건 정말 좋은 채권인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표시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러한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매년 받아야 되는 쿠폰이자 즉 표시이자는 조금만 가져가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주 인증권부 사채라고 해서 BW도 있지요. 본드이드 워런트, 즉 워런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CB와 유사하게 이자도 낮고 대신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는 있습니다. CB하고 차이는 CB는
그 전환사채, 이 사채 금액 그대로가 주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주식을 한다고 해서 추가로 투자자가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채권을 살 때 회사에 돈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 넣어준 그 금액으로 주식으로 그냥 대용가로 넘어가는 건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을 산 금액은 그대로 별도로 놔두고 주식을 하겠다, 옵션을 실행하겠다 하면 별도로 주식 가격을 또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주식이 오르면 전환을 해서 시세 차익을 더 노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콜옵션, 이거는 이제 소위 파생 상품에서 말하는 선물 옵션 할 때 그 옵션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채권에서 콜옵션이 있는 채권이다 라고 하면은 뭐를 의미하냐면 채권 발행자가 만기가 되기도 전에 임으로 나 이제 그만 상환을 해버릴 거야. 즉 채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만기까지 가져갈 수 없고 이제 상환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옵션을 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래 생각했던 투자 기간을 다 맞추지 못하고 중간에 투자 상품이 끝나버리는 거죠.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원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표시이자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좀 불리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면 표시이자를 좀 높게 줄게,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것이 이 콜옵션이 달려있는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라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 앞으로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 채권을 현재 시점에 높은 금리로 쿠폰 이자를 이제 제시를 하고 만기를 길게 잡아놨는데 1년이나 2년 뒤에 시장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그 당시 2년 뒤에 발행을 하게 되면 더 낮은 쿠폰 이자로 다시 재발행을 할 수 있는데 높은 이자를 계속 주면서 채권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발행자는 높은 금리의 채권은 빨리 상환해버리고 낮은 금리의 채권으로 재발행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옵션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콜옵션이 달려있는 채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보다는 발행자한테 유리한 거죠. 반대로 풋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채권 투자자가 임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보다 금리가 낮아요. 낮은 채권으로 발행됩니다. 어떤 경우에 풋옵션을 행사할까요? 자, 이거 반대입니다. 향후에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럼 지금은 쿠폰 금리가 만약에 낮게 해서 만기 몇 년 동안 낮은 금리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1년 뒤, 2년 뒤에 시장 금리가 높게 형성돼서 새롭게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새롭게 채권을 사면 더 높은 쿠폰 이자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낮은 쿠폰 이자의 채권을 조기에 상환하라고 옵션을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채권으로 이제 재투자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는 유리하고 발행사는 불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리보다는 낮게 발행됩니다. 그리고 풋옵션이 실행된 또 하나의 요소는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가져가는 것이 불안하겠지요. 만기 전에 빨리 갚아라. 그런 옵션을 실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변동금리부 채권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기존의 채권 투자자는 낮은 쿠폰을 받고 있는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동금리부 채권은 이 표시 이자율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즉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보면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발행사가 유리하겠죠. 금리가 하락하면 지급해야 될 이자가 계속 줄어드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지급해야 될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이전 변동금리 채권은 CD 플러스 0.5%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0.5%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만 CD라고 하는 이 금리 자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금리를 계속 재조정해서 쿠폰이자를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채권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에 대해서, 즉 통상 액면가액에 대해서 표시 이자율을 곱해서 받는 수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15.4%의 원천직수를 떼어서
이제 저희가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그 원천징수를 차감한 후에 금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만큼 이자 배당 기타 금융소득이 많아지면은 종합소득세가 돼서 꼭 15.4%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세금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매각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에 자본 차익으로 발생이 되는 건데, 이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뭐 주식도 비과세니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펀드나 ETF에서 분배금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이 펀드나 ETF를 중간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 매매 차익이 발생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대 대상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이것이 이제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는 좀 다릅니다.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ETF는 이런 분배금이나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금이 아닌 이상은 이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요. 채권형 펀드나 ETF는 분배금이나 매매 차익 모두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다라는 점이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체는 매년 정해진 주기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자칫하면 종합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할인채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이 만기 때 액면을 받게 되는 시점 또는 중도 매각하는 시점에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어느 시점에서 이자 수익이 인식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복리채의 경우에는 만기에 복리로 누적 계산된 금액이 일시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 측면에서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채권 투자가 개인들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가격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자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자율이 어떤 경우에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내려가는지, 그리고 이자율이 변할 때에 우리의 채권 투자 전략은 듀레이션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여러 채권 종류와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